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출마자 지금 5명 출마했습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그리고 진보당의 이상규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이렇게 5파전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정원호,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를 양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김 대표님, 이거 뭐 서울의 현재 흐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예. 서울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양강 대결인데, 보시면 의외로 그 두 자릿수 격차가 유지된다라는 결과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SBS가 입소스에 의뢰를 해서 네. 5월 1일부터 3일 조사한 네. 요 전화면접, 무슨 전화면접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제 800명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1,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4, 요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여기 보면 격차는 이제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좀 7% 포인트 정도로 나왔네요. 7.6%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정수로 표기했을 때의 격차는 7%포인트인데, 네. 격차가. 그런데 네. 이제 뭡니까? 그 소수점까지 계산을 했더니 7.6이 나왔다라고 네. 하면, 요런 조사는 이제 800명 조사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오차범위가. 그러면 이제 7을 넘으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건데요. 네.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보니까, 이게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두 자릿수 격차는 아닌 거죠. 한 자릿수 격차로 이제 좁혀진 데다가. 일단 좁혀졌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좁혀졌죠. 좁혀졌고, 그리고 그게 오차범위 거의 이제 다을락말락. 요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41, 그리고 오세훈 34인데, 그런데 이제 요런 조사, SBS 조사죠. SBS가 입소스 의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소스 조사에서도 그 문항에서 재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설문 문항이.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보기는 무작위 순서입니다. 라고 하고요. 네. 없다. 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더 묻는. 그게 없다 이거죠. 것들이, 보통은 이제 재질문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NBS 소속 4개사, 그리고 또 입소스까지도 재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정원호 41, 국민의힘 34는 지금 마음속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임박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투표일에 가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미 결정하시는 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내가 지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응답하셨을 때에 이 정도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한다면 이런 결과에서, 그런 경우에는 두 후보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1등 후보가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2등 후보가 많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또 선거마다 다르고 해서 무엇이라고 딱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긴 다르지만, 그랬을 때는 두 사람의 격차가 유지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좁혀질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는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줄어든 이유는 뭘로 봐야 됩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연초 그리고 2월 달에 설 명절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거든요. 그런데 2월 중순 설 연휴 끝나고 기억하시겠지만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중앙당의 어떤 그 중앙당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두 번을 이제 안 들어가고 나는 경선 과정에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중앙당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라던가 행보, 메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이제 드러내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좀 복원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중도 소구력을 좀 강화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 번째,
얘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좀 빠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중량감을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의 어떤 지도자로서 당권은 아니어도 네네. 당권 주자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흐름이 좀 형성이 됐다면 그러면은 이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3월 가면서 약간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는 네네. 경선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끝나고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후보가 확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이제 경선으로 내부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면 그 내부 컨벤션 효과를 동력 삼아서 네네. 일부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하여튼 후보가 결정됐으니 그 소속 정당의 지도부도 지도부이지만 그 서울특별시의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이게 좀 달라지죠. 후보를 중심으로 좀 결집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당 지도부를 완전히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곳곳에 가가지고 지원 유세도 하고 어떤 같이 있어서 빨간색 옷도 입겠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를 바라보는 게 곳곳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후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나름 좁혀가는 것은 맞다. 다만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쫓아가느냐. 그렇죠. 이거를 많이 쫓아갔더니 5.1을 내까지 쫓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까지가 임계치냐. 아니면 더 쫓아갔더니 그러면 조사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크로스되는. 네네. 맞아. 골든 크로스를 가져오는 듯한 그런 것도 있느냐 없느냐. 아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그 적극 투표층에서의 그 양강 후보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층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별로나 어떤 좀 특이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는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를 더 찍어준다라는 게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느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만 투표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적극 투표 의향층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에 있어서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할 말이 있는 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란 프레임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프레임에서 확 불이 붙는 그런 프레임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적극 투표 의향이 아니실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다만 투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투표는 그러면 투표율이 확 높아져서 60도 넘고 65도 넘고 막 70 가까이 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죠. 그러면은 서울,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이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 또 경기하고 다른 서울. 이쪽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인구 비율에서 또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나오면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예측이 상당 부분 또 그렇죠. 막 뒤바뀔 수도 있다.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강서 보궐선거.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여당 후보가 보궐선거에 또 나오고요. 김태우 후보. 나왔는데 무려 17%포인트 이상 집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긍정.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전국 선거인 건 마냥 부청장 이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여론조사에서는 좀 안 좋아도 이게 결집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50% 투표율이 안 되면 보수에게 유리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엔 그랬거든요. 보궐선거가. 아니 그런데 50%가 살짝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17점 몇 퍼센트 포인트 격차로 이겨서 깜짝 놀랐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투표율에 의한 지금까지의 공식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50% 언저리로 낮은 투표율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 투표 의향이신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면 그러면 예측상 아유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는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엔 보수가 유리했다. 라는 뭔가 이것도 막 철칙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오세훈 후보도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지금 이슈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보수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긍정 평가가 대단히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1년 차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월서부터는 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집도 내놓는 등 굉장히 그 뭐랄까 파격 행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따른 어떤 국정 신뢰도가 이제 높아지는 이 효과가 있었는데 네. 그런데 5월 달은 또 재미있게도 종합소득세가 나오고요. 그렇죠. 세금 나오는 달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 나는 뭐 소득도 없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뭐 뭡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뭐 있다던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있을 법한 그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또 연말정산이 어떻게 됐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부든지 좋지는 않았는데 네. 특히나 민주당 정부 때 조금은 지금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고 또 그립감 있게 요 이슈를 뭐 국정 이슈를 가져가는지 네. 그렇게 못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세금 문제.